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에 진입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 속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란 건데요. 현재 미국 금리는 연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실업률은 16개월 연속 4%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건 1960년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가 고금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고금리 속에서도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원인은 의외로 코로나 덕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 해고가 많다 보니 그 공백을 메우려고 지금도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 직원을 내보냈다가 재고용과 재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용주들의 노동 비축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해지니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급여도 상승 추세에 있고 실질급여가 상승하니 당연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이 코로나 때 사라졌던 여행, 요식업 같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최첨단 IT 업계에서는 20만 명 가까운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현상은 결코 좋은 신호라 할 수 없겠죠. 9월 6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라디오스타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야, 이제 예능인이 되셨어요. 아니, 예능인이라뇨. 아니, 저는 업무 지시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너무 반가웠던 것도 있어요. 네. 저희 송경제 플러스 출연한다고 말씀도 직접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요일 코너에 제가 출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 부분을 편집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치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자막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수요일이라고만 얘기하면 수요일만 보잖아요. MBC의 무슨 말씀이세요? 배려입니다. 교수님을 기다리는 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이고, 참. 그래서 편집이 그렇게 돼서 네. 진행자 박정호 교수님이랑 청취자분들 그리고 제작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아닙니다. 엠뚜루 맛뚜루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의 아이고.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유, 쑥스럽습니다. 자, 이제 여담은 그만하고 이제 역시나 박정호 해볼까요? 예, 오늘은 그린란드라면서요. 예. 예,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로 계속 주목을 받아왔어요. 맞습니다. 예, 매년 2천억 톤 이상이 빙하가 녹고 있다. 예. 1분으로 따지면 이게 40만에서 100만 톤까지도 된다 그래요. 1분에 100만 톤의 빙하가 녹고 있는 그린란드. 근데 최근에는 그린란드가 이게 중국과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린란드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녔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중남미 국가가 출장이 제일 먼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린란드를 가기 전까지. 예.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내륙 지방에 어딜 가려고 하면 딱 이틀 잡아야 되더라고요. 하루는 암스테르담이나 LA까지 갔다가 예. 다시 경유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경비행기나 기차 타고 또 가야 되니까요. 예. 이틀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착하기까지만 이틀. 안 쉬고 가는데 근데 그린란드 3일 걸립니다. 그린란드에 사람이 좀 적게 살 텐데 살긴 사나요? 예, 5만 명 정도 삽니다. 5만 명 정도. 예, 대부분은 이누이트족이라는 에스키모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 10%, 20% 가까이는 유럽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섞여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느 나라 땅이죠? 대부분 덴마크 영이에요. 그래서 덴마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 덴마크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외교와 국방에
사양에 준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그린란드 자치 주민들에게 철저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란드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덴마크를 거쳐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치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덴마크령이라고 하시니까 2019년에 트럼프가 덴마크 방문할 때 네. 매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린란드를. 그랬다가 갈등이 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것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었다고 밝혔던 시도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한 49년도쯤에 예.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1억 달러 정도를 줄 테니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예.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덴마크 정부는 일거에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역시나 박정호 시간을 좀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근처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재밌긴 한데 네. 이번에는 지구본이 있으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극점 근처에 있잖아요. 그쵸. 북극 근처.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확인하려면 지구본을 펴야 오히려 그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거든요. 이게 3D로 이렇게 보는 거랑 예. 이게 평면으로 쫙 펼쳐서 보는 거랑 전혀 다르니까. 그렇죠. 느낌이. 예. 평면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가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으로 펼쳐놓을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3D로 보면 그린란드 바로 왼쪽에는 덴마크와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는 캐나다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러시아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정학적인 요충지거든요. 네. 미국은 이때부터 여기를 군사 기지, 미사일 놓는 그런 곳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매입하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알래스카도 샀잖아요. 네. 예. 어쩌면 북극 지방에 있는 지역들을 좀 사고 싶었던 욕구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린란드가 주목되는 이유, 이거는 자원 때문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예, 한 뭐 세 가지로 나눠준데 그 중에서 자원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인류가 북극해 연안에도 어마어마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있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우리 인류가 시추하는 석유는 이지 오일이라고 해서 시추가 쉬운 지역에 있는 석유를 주로 캐서 썼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중동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죠. 날씨도 그렇고 육상에 있다 보니까 시추를 해서 그걸 전 세계에 운송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 이런 곳에서 석유를 캐서 썼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긴 게요. 이지 오일을 캐서 썼던 광구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점점 매장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지 오일을 캐는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상하게 예전처럼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우디도 그다음에 UAE도 요즘 이상하게 중국과 흔히 말해서 깜보를 맺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지 오일에서 추가적으로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수급에 본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익스트림 오일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뭔가 극단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석유를 좀 더 시추해서 거기에 대한 자원 확보 권한을 좀 확보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었던 곳이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네. 원래 그린란드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예. 그린란드 북쪽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제일 먼저 눈독을 들인 건 덴마크였어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북해 유전이 점점 예전만큼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도 그러면 어디서 석유를 더 캐지 고민을 하는데 본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린란드 북부 지역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덴마크 북해 유전 매장량의 105배에 해당되거든요. 덴마크 북해 유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다라는 건 덴마크가 먼저 알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22%가 그린란드 북쪽 지방에 있고 오. 천연가스는 30% 정도가 그린란드 와. 북쪽 지방에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있었고요. 요즘
요즘 자원 중에서 가장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자원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 전공과 관련된. 히토리요? 맞습니다. 바로 이 히토류마저 예. 그린란드에 많은 게 확인된 거예요. 아. 지금 2015년도 보고서인데요. 2015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희소금속 소비량의 정확히 28% 정도 되는 매장량이 그린란드 지역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보고서도 나온 적이 야,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앞에서도 잠깐 제가 지구 온난화로 이제 그린란드 빙하가 뭐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경제는 박정호, 네. 또 오승우는 과학에 관심이 그럼요.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하나 왜 다시 주목을 받는지 살펴보니까 7월에 다시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폐쇄된 미 비밀 기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1959년에 핵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서 예. 그린란드 아래 빙하를 팠대요. 예. 예. 1386m까지 파서 여기에다 핵무기를 숨기려고 했는데 예. 빙하가 이제 떠다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하니까 포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어쨌든 캠프 센츄리라고 해서 빙하를 파서 거기에서 시료 같은 걸 채취하고 땅에 있는. 근데 지금 40만 년 전에 그 시료를 연구해 보니까 40만 년 전에 그린란드 빙상이 녹으면서 수면이 1.4m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거를 밝혀냈고요. 예. 그러면서 육지 상당수가 바다 아래에 있었고 그때는 채취 시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의 해수가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CO2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대요. 오히려요? 지금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워낙에 지구 온난화가 위험한 시기다라는 예.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게 7월에 나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린란드가. 요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린란드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린란드에 있는 각종 자원을 개발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 입장에선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그린란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탐욕스럽게 이거를 개발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거냐? 아닙니다. 그린란드에 계신 분들 입장에선 대대손손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삶의 방식을 지금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예전부터 생활해왔던 방식인 수렵 채집 활동, 사냥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썰매를 타고 뭐 어떻게 보면 빙하를 넘나들면서 활동하는 그것도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네, 녹아내리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거기에서 허가받은 사냥을 통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북극해 관련된 동물들도 다른 동네로 옮겨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의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분들 스스로도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것들이 요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에 주목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주목한다는 게 천연자원 개발 그리고 항로개척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북극해 근처에 여러 가지 이 이용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게 북극해가 이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이런 추세로 지구가 온난화됐다가는 금방 도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즘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이쪽 지역의 항로 개척 그리고 항로를 기반으로 한 자원 수급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북극해에 자신들의 뭐랄까요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들 북극해를 바로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8개 국가 정도입니다. 예.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그리고 덴마크 여긴 그린란드 포함이죠. 예.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인데요. 예. 이 중에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극에 대해서 아무 요구를 이상하게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북극해 관련해서 뭐 해상 영유권이니 이런 걸 주장 안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6개 국가만 적극적으로 북극해 이거 이쪽은 내 거야, 내 땅이야 이렇게 주장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북극해 연해 지방의 한 56%는 다 러시아 영해에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고요. 예. 특히 러시아도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점점 예전 같지 않아질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북극해 항로 개발과 여기에 있는 유전, 가스 개발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갑자기 항로 개척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배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요. 북극 항로 이 개발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8개 나라 중에 6개 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항로 어쨌든 내 땅 안에 있으면 그 항로도 내 근처에 있으면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관심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북극해에 접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한에서는 뭐 그린란드라든가 덴마크 정부가 자원 개발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그거를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린란드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 바이오에 더 가깝습니다. 바이오요. 예.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것도 저도 그린란드 지역에 출장을 가서 그때 우연히 그쪽 현지 연구진 그리고 같이 갔던 분들을 통해서 전원해서 들은 내용인데요. 네. 우리 지구의 그 수명은 지금까지 연령은 46억 년 정도 되는데 예. 한 40억 년 동안 지구에는 아무도 안 살았대요. 생명체가. 그런데 한 5억 4천만 년 전인 캄브리아기에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종이 그때 동시에 창궐한 건데 우리 종속 강목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이 있잖아요. 개문강목 과석종인가? 그렇습니다. 뭐 예. 그랬던 것 저도 같은데.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그 35개 문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35개 문이 이때 5억 4천만 년 전에 전부 다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어떻게 생명이 진화 발전해서 분화됐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으면 지금의 유전자 치료라든가 여러 어떤 바이오적인 어떤 뭐랄까 성과들을 더 내기가 수월한데 예.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려면 화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화석이 그동안 이게 끊긴 그러니까 연결고리의 끊김이라고 부르던데 그쪽 학자들은 이게 끊긴 게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화석으로 뭔가 흔적이 남으려면 네. 몸에 단단한 부분이 있는 그것만 화석으로 주로 남다 보니까 연체 동물이라든가 연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아예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지층 중에는 아주 독특하게 그 단단한 부분과 연한 부분의 일부에 해당되는 그쪽 부분이 모두 화석으로 남아있는 지층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지구상에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캐나다의 버지스라는 지역이고요. 네. 또 하나가 중국의 첸지앙이라는 지역이고 그런데 이 두 지역에 남아있는 화석은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아요. 정교한 부분까지 다 화석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은 데가 바로 그린란드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남아져 있는 그 연한 부분과 딱딱한 부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층을 컨버세이션 라거슈테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여기에 이 화석층을 연구하면 그동안 진화에 분화됐던 많은 내용들이 끊겼던 고리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바이오적인 성과를 더 급속도로 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화석에 있어서 풍화 작용 같은 걸 덜 받아 얼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오 연구의 기초 연구의 보고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물론 인공지능 학자들은 이런 거 없이도 인공지능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얘기 나눠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그렇네요. 그 그린란드 군사기지는 얘기도 못했네요. 한 번 더 갈까요, 나중에? 그래도 예. 되죠. 네. 알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시간이라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린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령이지만 그린란드를 최초로 발견한 건 이들이었습니다.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 등에 거주하면서 배를 타고 유럽 등 여러 나라를 침입해서 약탈했던 노르만족.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은 보기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 저 퀴즈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서요. 네. 1번 네. 바이킹, 예. 2번 트월킹, 네. 3번 트위스트킹. 예.
힌트를 더 드리자면 유럽 쪽에서 사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린란드에 정주한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고 예. 그쪽에서는 야,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이분들이 정한 거고요. 예. 이거는 저는 놀이기구 타러 갈 때 아주 즐겨 탑니다. 그렇죠. 배 모양이죠. 예. 네. 나머지 두 개는 춤이랑 관련된 복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춤도 잘 추시는 박정호 교수님 라디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또 이 사람들. 트월킹을 하는 사람은 잘 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문 10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돼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승훈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래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법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은 진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국가적 난제인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모성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성 보호 방안이란 업무에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인식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한 학자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 정보를 듣고 나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네. 정말요 한국은 망했네요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6월 인구 동향 결과를 발표했는데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0.7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올해는 0.7명 미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출산율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집값과 사교육비가 이제 천정부지로 높아져서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무려 3.6억이 든다고 하니까 정말 웬만한 금수저 아니고는 맘 놓고 출산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그럼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출산율이 높은 국가 10등 안에 프랑스, 미국,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나라들은 어떻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여성의 노동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장 교육비나 주택 가격을 낮추긴 힘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빠 혼자 가정 경제를 책임지라면 누가 애들을 낳겠습니까? 사실 모성 보호라는 말도 이제는 부모성 보호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는 아빠하고 엄마가 함께 키우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이것도 진짜 용어부터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성보호 방안 하니까 말씀 주신 내용 보니 여성의 노동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거 잘 활용하려면 이에 수반해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 제도도 뭔가 보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빠 한 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동시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 모두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속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6개월 이상만 근속을 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르면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서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3개월은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안을 왜 했냐 봤더니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기 힘드니까 좀 강제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법이 뭔가 보완되고 조금 더 충실하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되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그다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잘 지켜지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적 트렌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아니 출산휴가 3개월 갔다 왔으면 됐지 또 쉬려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리는 치워도 되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여성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이 돼가고 있고요. 남성의 육아휴직도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는 트렌드입니다. 다행이긴 하네요.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장래성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요즘 워킹맘들이 육아휴직보다 육아 동시에 하는 걸 원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워킹맘들이 점점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정 경제가 외벌이로는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실 저도 1년간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육아만 한 적이 있는데 네. 속으로 회사 2군데 다니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육아는 정말 만만치가 않죠. 예.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육아휴직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거는 상호 보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합쳐서 1년까지 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년까지 쓸 수 있게 확대가 됐고요. 육아휴직은 아무래도 아예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1년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년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육아휴직을 나는 6개월만 쓰겠다 하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1명당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가 만약 3명이다. 그러면 6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하는 범위는 어떻게 됐나요? 네, 전에는 단축 시간이 1일 8시간 중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시간까지도 단축이 가능하군요. 네네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최소가 문제인데요. 예. 당연히 단축된 만큼 임금도 줄어들겠죠. 예. 근데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는 이유는 내가 육아휴직 하는 것보다 일과 그 업무를 병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육아를. 예. 그러면은 최소 2시간이 줄어들면 만약에 월급이 4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4분의 1인 1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아침에 딱 1시간만 늦게 출근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충분히 출근할 수 있는데 굳이 2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시간만 줄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한 사례의 경우에 1시간만 늦게 출근하면 월급을 400만 원 중 50만 원, 8분의 1만 줄어드니까 가정 경제에 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무하시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1시간 정도만 줄이는 거니까 서로 또 환영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자들도 아내가 출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점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제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예전에는 유산무이해서 유급 3일, 무급 2일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급은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급인 3일만 사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3일이 휴일을 포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아내가 금요일에 출산을 하면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금요일 하루만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아내한테 월요일 날 출산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유급으로 10일이고 휴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월화수목금 2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2주를 연속으로 쉰다? 이거는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출산하고 90일까지 한 번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출산 당일에는 당연히 남편이 휴가 내고 가야겠죠. 네. 근데 며칠 지나면은 요새는 이제 아내들이 많이 산후조리원에 가잖아요. 예. 산후조리원 가면은 사실 남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잘해줘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할 때 그때 다시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열흘이라 그랬는데 저는 3일만 사용할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예. 왜 이렇게 막아놨냐? 이렇게 되면 이걸 만약에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팀장님이 김대리 이번에 아내가 딸 출산했다며 너무 축하해. 근데 지금 우리 팀 엄청 바쁜 거 알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김대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안 그래도 배우자 출산휴가 3일만 내려고 했어요, 팀장님. 이러고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자 당분간은 이제 10일을 법적으로 강제를 한 겁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다른 제도들도 이렇게 휴가나 이런 걸 강제하는 건 너무 과한 조치일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게 문화가 되고 트렌드가 될 때까지는 예. 일부는 이런 복지제도는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제도도 한번 알아볼게요. 임산부를 위한 제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모두들 잘 아시는 출산 전후 휴가가 있죠. 자녀를 출산하면 9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쌍둥이나 새쌍둥이도 낳죠. 이런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을 주어야 하고요. 다만 이는 출산 후에 엄마가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무탈하게 복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출산 후에 50%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임신 초기에 만약에 휴가를 다 써버리면 막상 출산 직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출산 막바지에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그다음에 임신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2주 이내에는 이제 유산이나 사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네. 보호를 하는 거고요. 36주 이상은 이제 만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루에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만약에 8시간 근로자면 6시간만 일을 하는 거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회사가 거부할 수도 없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도 중요한 건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됩니다. 예. 이 방금 말씀하신 제도들은 모두 임신 초기나 출산 막바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임신 기간에는 이건 사용할 수 없는 제도인가요? 물론 이제 임신 중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출산 전후 휴가를 임신 중기에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사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임산부의 나이가 40세,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럼 일반 임산부는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련된 것이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권입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한번 지옥철 타본 분들은 이거 임산부들에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다 갖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김포 골드라인 같은 이제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불리는 구간들이 좀 있죠. 만약에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매일 그런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사 그만둬 이런 말이 입안에서 맴돌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임신 기간 중이면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9 to 6 보통 일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지옥철에 시달리니까 딱 1시간만 늦게 출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0시 출근할게요. 대신 오후 7시에 퇴근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회사로서도 8시간 그대로 일을 하니까 손해볼 게 없고 이제 임산부 근로자는 신체적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 주셨던 모성보호 제도 이런 거 관련된 건가요? 네, 가족 돌봄 휴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신청 사유에 육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성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가족 돌봄 휴가는 이제 가족 돌봄 휴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휴직이 가족돌봄 휴직인데 이게 이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되고 무급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돌봄 휴가를 만들어서 1일 단위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열흘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고요. 휴직 대체이므로 동일하게 무급이지만 하루를 쓰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미니 문자 메시지에 이윤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도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몇 년째 승진이 안 돼 속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건 국가에서 챙겨서 가져가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승진에 누락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빙해서 나중에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입증 책임이 본인한테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육아휴직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승진 대상자인데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을 한 사람보다 업무 평가에서 다소 밀릴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엔 다 일을 했고 네. 23년에 돼서 육아휴직을 쓴 거예요. 네. 그런데 22년 평가를 그 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23년도 평가에서 뭐가 저평가가 되고 누락이 됐다. 이거는 억울한 거죠. 그렇죠. 올해 그 육아휴직을 썼다고 저평가가 된 거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하면은 이거를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워낙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 같은 거 이런 걸 실제 존중해 줄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인식이 개선되는데요. 좋은 예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있어서요. 출산 휴가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요.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있어서 1개월 이상 남성이 의무 사용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움받으면 될까요? 그 고용노동부가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익명이라는 게 무엇보다 마음에 참 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오늘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모성보호 신고센터 여기에 들어가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짙은의 백야입니다. 백야를 볼 수 있는 그린란드에 대해 오늘 알아봐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바이킹이었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0834님, 0900님, 1143님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